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사회정의와 윤리, 마지막 단원인 민주시민의 참여와 시민 불복종 파트를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단원 3의 마지막 부분이죠. 벌써 여기까지 왔네요. 자, 힘내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것이 대체로 정의롭지만은 정의롭지 않은 법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는 그 법에 복종해야 하는가, 혹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요게 바로 오늘 바로 다룰 시민 불복종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사회는요,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민본주의의 그런 사상을 계승하고 있는데, 민본주의가 뭐다? 맹자가 말했던 백성이 근본이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 백성을 위하는 정치,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 역성혁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기본적인 정치 사회의 원리였는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자, 민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있고 실질적인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유사한 게 많겠죠. 그런데 근본적인 뜻은 다르긴 해요. 민본주의는 백성이 근본이지만 통치자가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고, 즉 마치 자, 유교 사상은 뭐였죠? 하나의 가족과 같다. 부모와 같은 군주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이끌어주는 것이에요. 반면에 민주주의는 데모크라시, 데모스, 다수가, 크라토스, 다스림, 다수가 다스리는 정치예요. 즉,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시민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다. 무슨 말이다? 국민을 위한 정부. 이거는 이제 민본주의랑 취지가 똑같은데, 국민에 의한, 국민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즉, 정치 과정에 일반 시민들이 권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민본주의적인 그 전통적인 정치 구도와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뭐 민본주의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민본주의의 장점도 취하면서 민주주의를 우리가 운영해 나가야겠네요. 자, 당연히 민주주의란 것은요, 다수가 다스리는 정치이기 때문에 한 명이 통치하는 군주정과 소수가 통치하는 귀족정과는 다른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군주정과 귀족정. 군주정은요, 군주가 잘하면 되는 것이에요. 귀족정은요, 귀족이 잘하면 되는 것이에요. 민주정은 뭐다? 민주 시민들, 다수가 잘해야 됩니다. 민주 국가에서 주권을 발휘하는 주체인 민주 시민들은요, 그들이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 주체이기 때문에 그 나름의 역할을, 덕목을 가지고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 생명, 인권, 재산 등등 권리를 중요시하고요.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중요시 여기고 시민에게 어울리는 덕을 추구한다. 그래서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존재가 바로 민주시민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거 한두 명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시민 전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요, 그동안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죠.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는요, 직접 민주주의. 자, 우리 고대 그리스, 자, 당시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었죠. 그죠? 도시국가들이. 그중에 아테네는요, 특이하게도 왕이 아니라 수가 정치하는 구도였다 이것이에요. 자, 페리클레스가 이렇게 말하네요. 우리의 정체는 이웃의 제도들을 따라한 것이 아니며 다른 이들을 모방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이름은 민주정이라고 불립니다. 사적인 분쟁들에 관해서는 법률에 따라 모두가 평등합니다. 반면 공적인 일들에 관해서는 자격에 따라 각자가 평가되는 대로 추첨이 아닌 탁월함에 의해서 자리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누군가 도시에 뭔가 좋은 일을 할 능력이 있다면 가난에 따른 신분의 미미함으로 인해 제약받는 일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네요. 그 무슨 말이다. 모든 사람이 정치 참여에, 엄밀히 말해서 모든 사람은 아니고 모든 시민들이 정치 참여에 기회를 얻고 그럴 만한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물론 이제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사람이 아니죠. 정치 공동체 구성원, 모든 구성원들 중에서 시민들만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 시민들 중에서는 여성은 해당이 없고, 노예 출신도 해당이 없고, 외국 출신도 해당이 없는 것이죠. 그죠? 정통 아테네 그런, 큰 성인, 어른들, 이제 그 중에서도 남자,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이제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 고대 아테네식 그리스의 그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는 이유는요, 오늘날의 사회가 굉장히 크고 복잡합니다.
아테네 폰츠는요, 인구수가 많지가 않아요. 모여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대규모화, 복잡화된 현대 사회에선요, 효율성을 위해서 모두가 다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도시 하나만 하더라도 막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잖아요. 몇 명 뽑아 가지고 선출된 대표가 해야 됩니다. 대표에 의한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 그중에서도 엘리트 민주주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조지프 슌페터라는 사람이 전문가들이 선거라는 오디션 경쟁의 장을 통해서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에요. 전문가들 기호 1 번부터 몇 번까지 모여 가지고 이제 시민들한테 "나를 뽑아 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내 정책이 더 우수하고 내가 훨씬 더 유능하니까 나를 뽑아 주세요." 전문가들의 정치를 주장했던 이제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민주주의는 국민이 통치한다는 문자적 의미대로 국민이 실제로 통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단지 국민이 자신들을 통치할 사람들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뿐이다. 하지만 국민은 이 문제마저도 아주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의 정의를 더욱 좁게 잡아야 한다. 그러니까 다수의 시민들의 결정을 그냥 곧이곧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것이죠? 민주적 과정이란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지도자 후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자유 경쟁이라는 경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정치 가의 통치이다. 시민이 아니고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자, 민주주의지만은 현실적으로 소수의 유능한 엘리트들이 정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시민들은 어떤 엘리트가 정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결정하는 것에 불과해요. 사실 이것이 민주주의의 본래 의미에 맞는 것이냐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 역설적으로 말하면요. 유능한 엘리트가 정치해야 되는데 애초에 유능하지 않은 다수가 유능한 엘리트 중에 한 명을 고른다는 것이 과연 이제 말이 되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도 받아들일 수도 있겠고요. 하여간 대의민주주의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대표성의 위기. 대표자들이 국민의 의사를 정말 제대로 반영하는 거 맞아? 자기들의 이익, 자기 계급의 이익,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의혹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문적이고 빠르게 변하는 현대 사회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냐라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오늘날의 대의민주주의 안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가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루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국 국민들은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큰 잘못이다. 그들이 자유인 것은 의원을 선출할 때뿐이며 의원이 선출되면 영국 인민들은 노예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다. 그 짧은 자유로운 기간에 그들이 자유를 어떻게 쓰는지 보면 자유를 잃는 것도 당연하다. 즉, 시민들의 의한 통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즉 바이 더 피플을 구현하기 위해서 민주주의에 어떤 보완 장치, 변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의 민주주의 정말 필요하지만 뭔가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서 참여 민주주의가 필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정치 과정에서 정치인들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보완하자.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적인 그런 보완이 되겠네요. 그런 취지를 살려보자. 풀뿌리 민주주의, 민주적 거버넌스 이런 말도 쓰고요. 뭐 공청회, 자문회,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국민참여재판, 선거활동 등등 여러 가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을 그런 장을 마련해 주자. 민주적 거버넌스는 시민사회 행위자인 시민들이 의사결정과 공공행정 과정에 참여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함으로써 실천지향적이며 해당 문제에 영향을 받는 일반 시민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아래에서 위로의 참여를 의미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심의적 의사결정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민주적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시민들이 참여하는 건 좋은데 단순히 시민들의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는 그런 정도의 참여만 가지고는 안 되고 좀 더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심의 민주주의. 공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성적인 심의, 숙의, 깊은 의논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과정이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주주의다. 즉 단순히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이성적인 소통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롤스가 말하는 공적 이성, 하버마스가 말하는 의사소통 합리성을 예를 들 수가 있겠네요. 공공성과 정치 문화를 강조한다. 즉, 이성적인 소통을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합리적인 의사표현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잘 전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로가 그런 이성적인 의사소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것이 공공선이구나. 이것이 우리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될 우리 사회의 목적이구나라는 것을 공유하는 작업인 것입니다. 나의 이익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조화를 이성적으로 같이 고려해 보자는 것이고요. 이것이 단지 제도적인 차원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문화로서 우리 사회의 일상의 영역에도 침투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 얘기하는 그 공청회 장에서만 의견 수렴하는 장에서만 그 정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서로가 카페 가서 정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언어로도 이제 정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색하지가 않아요. 뭐 정치하면 막 이제 서로 감정상에서 싸우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자, 롤스의 이 질문 한번 볼게요. 시민 민주주의를 규정하는 것은 시위 개념 자체이다. 시민이 정치적 문제들을 심의할 때 그들은 의견을 교환하고 자신들이 지지하는 근거들을 토론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의견이 다른 시민들과 토론하면서 수정될 수 있음을 가정한다. 중요한 것보다 내 의견이 항상 고지고대로가 아니라 고쳐질 수가 있다. 나는 A를 주장했지만 시민들하고 토론해 보니까 A 다시를 주장해야겠다. 혹은 B를 주장해야겠다. 자기 의견을 바꿀 수가 있어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适当한 토론을 통해서 말이죠. 이 지점에서 공적 이성 (public reason은) 아주 결정적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였고요. 자, 윤리학 사상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뤘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 이번엔 시민 불복종 파트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자, 시민 불복종을 왜 얘기하는 것이냐? 이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서 그래요. 즉, 인류 역사의 수많은 법들 중에선요, 그 법들이 전부 다 옳다는 근거는 없었죠. 뭐다? 옳지 않은 법이 있었습니다. 부당한 법, 인간의 권리와 인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법들이 있어 왔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여기 그림들 같은 거 보시면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 미국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미국인 학자가 이제 나올 건데, 그 학자가 왜 그런 것들을 주장했는지 배경들을 좀 봐야 되겠다 이거죠. 자, 미국은요, 당시에 18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노예를 부리는 것이 합법이었다 이것입니다. 자, 우리 Great Bargain Sale of Negroes, 이제 Horses, 캐틀, 등등, 뭔 소리다. 이제 흑인 노예들 이제 빅 세일 할 거니까 사러 와라 이거죠. 자, 요새 이런 말 이제 공개적으로 쓰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공개적으로 쓰면 안 되는 문화적인 배경이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아프리카 대륙에서 뭐 서아프리카 등등 여기저기에서 납치라든지 인신매매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흑인들을 아메리카 대륙이라든지 유럽 등등으로 잔뜩 실어옵니다. 물건 쌓듯이 쌓아왔는데 중간에 이제 막 오줌 막 흐르고 똥 흐르고 막 죽고 막 이러잖아요. 괜찮아요. 일부만 살아남아도 이득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온 이 노예들 각지에 팔아넘기는데 뭐 가족들 뭐 이제 어머니와 아기가 있고 뭐 상관없습니다. 노예 주인이 사고 싶은 만큼만 사는 것이요. 가족 간의 인정 같은 거 뭐 애초에 취급하지도 않죠. 그죠? 영화 노예 12년 보시면요. 그런 이제 가족이 찢어져서 이제 팔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되게 슬픕니다. 여러분 나중에 노예 12년 영화 꼭 보시고 자, 남편, 아내, 뭐 가족들 팔린다. 나누어서 각각의 다른 이제 그 주인들에게 폭력적으로 이제 분리돼서 팔린다는 것이죠. 그죠? 다시는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제 노예들 이렇게 판다. 이런 노예들이 있는데 이런 여성도 있고 16살짜리 소녀도 있고 하여간 판다는 이런 광고판. 어디로 팔립니까? 남부에 당시 미국 북부에는 이제 노예 제도가 없었는데 남부에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남부 이제 뭐 사탕수수 농장, 그 목화 농장 뭐 등등 여러 가지 농장으로 팔려 나가서 중노동에 시달리는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말을 안 듣는다? 온갖 고문과 채찍질과 혹은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게 되었던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자, $2,500 보상해 주겠다. 뭔 소리다? 런어웨이 도망간 노예. 노예가 도망갔어. 도망간 노예 잡아온 사람 보상해 주겠다. 조지, 노아, 햄프, 밥. 얘네들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애들인데 얘네 도망갔거든요. 도망간 사람들 잡아오면 제가 돈 드립니다. 도망간 사람이라고도 안 하겠죠. 도망간 그런 노예들 잡아오면 돈 준다 이것이에요. 자, 당시 미국엔요. 도망 노예법이라고 있어 가지고요. 도망간 노예를 잡아오는 것이 합법이었고요. 도망간 노예를 도망가도록 묵인해 주고 숨겨 준다? 이거 불법이요. 오히려 처벌당하는 거죠. 그죠? 뭐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책에 보시면은 이런 노예의 그런 이제 그런 끔찍한 얘기들 이제
그리고 이제 노예 12년이라는 영화가 이 노예 12년이라는 책에서 나온 건데 이게 솔로몬 노섭이라는 북부의 흑인 자유인이었거든요. 납치당해 가지고 12년 동안 남부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 얘기를 극적으로 구출당한 이후에 써냈던 책이 바로 이 책이었다 이것입니다. 부정의한 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법은 법이니까 무조건 따라야 될 것이냐? 자, 소크라테스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할 것인데요. 또 소크라테스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자, 우리 분명히 지난 시간에는요, 소크라테스가 동의론과 혜택론의 맥락에서 법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말로 한번 칩시다. 소크라테스, 이제 우리는 너를 석방한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이제부터 지금까지 해온 탐구나 철학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 여전히 그런 일을 하다가 붙잡히면 그때는 사형에 처하겠다라고 말하고 저를 석방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가 사형 판결을 받고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야, 이러이렇게 하면 내가 풀어줄게. 너 다시는 너의 신념대로 살지 마. 너 철학하지 마. 라고 해서 풀어준다고 해도 저는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5. 아테네 사람들이여. 저는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숨을 쉬는 한 또 힘이 미치는 한 지혜를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누구를 만나든 제 생각을 말하기를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나의 신념대로 살겠다. 국가가 나의 신념대로 살지 말라고 명령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명령을 지킬 수가 없을 것 같다. 라는 식으로 국가의 명령을 거부하는 듯한 그런 식의 말을 하겠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네요. 자,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 보시면요. 자, 안티고네 두 오빠인 폴리네이케스와 에테오클레스가 이제 막 싸우다가 둘 다 죽었어요. 자, 에테오클레스는 성대한 장례식, 폴리네이케스는 시신 버려라. 그런데 폴리네이케스의 시신을 차마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치러주려고 하니까 이거 왕은 분명히 버리라고 했는데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건가요?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건가요? 자, 폴리네이케스의 장례 치르는 것은 신이 부여한 명령이다. 즉, 현실 국가의 권력, 권력의 명령, 왕의 명령보다 신의 명령이라고 하는 현실 권력보다 더 상위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이것도 일종의 시민불복종의 그런 맥락적인 토대가 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시민불복종 되겠습니다. 시민불복종, civil disobedience. 저 오베이가 뭔가요? 오베이가 복종하다라는 이제 그런 그 동사잖아요. obedience가 명사형 복종, disobedience다. 불복종이다. civil disobedience. 시민이 불복종하는 것이에요. 엄마한테 불복종, 선생님한테 불복종 아니에요. 시민 불복종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의한 법이나 정부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의도적이고 공개적으로 법을 어기는 불복종 행위를 바로 시민 불복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역사적으로 우리 자연법 사상 아시죠? 자, 스토아 학파의 자연법 사상,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사상 어땠나요? 현실의 인간이 만든 인간법, 실정법은 보편적인 자연법에 비추어서 판단해야 된다. 자연법에 비춰서 보편적이고 영원한 자연법에 비추어서 판단해 봤더니 지금 이 법이 옳다. 그대로 하는 거죠. 옳지 않다. 옳지 않은 정당하지 않은 법은 따를 필요가 없겠네요. 자, 그다음 뉘른베르크 재판 이게 뭔가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뉘른베르크에서 전쟁 범죄자들 재판해 보니까 이거 완전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다 이것이에요. 유대인들을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모아서 학살했던 나치의 행태들, 혹은 인체 실험했던 나치 부대와 일본의 731 부대 같은 것들, 이런 식의 일들 이거 냅둘 것이냐. 즉, 여기 이 사람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 그냥 히틀러가 시켜서 한 건데요. 저 국가가 시켜서 한 건데요. 저는 시킨 대로 해서 잘못 없는데요. 자, 국가가 시키면 뭐든지 다 해야 되나요? 정말 끔찍한 인권 유린을 시켜도 그걸 무조건 다 해야 되나요?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당한 국가에 대해서는요, 역사적으로 많은 저항이 있었는데, 자, 이 시민 불복종 개념은요, 특정한 법이나 정부 정책을 바꾸는 거예요. 어기는 거예요. 근데 시민혁명 개념과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시민혁명이 뭐다? 프랑스 혁명 아시죠? 구체제의 모순에 의해서 자, 성직자 계급, 귀족 계급이 평민 계급을 착취했다 이것입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평민 계급이 물론 부르주아 계급을 위주로 했겠지만은 결국에 국가를 전복시켰어요. 왕정을 폐지해버리고 공화정을 수립하면서 왕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즉 시민혁명은요. 국가 자체를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시민불복종은 그 법, 그 정책만 바꾸는 거지 국가를 싹 바꾸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의 그 4.19 혁명도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전국적인 그런 이제 반대 움직임, 단지 "야 그 부정선거만 처벌해라." 이것이 아니라 부정선거가 일어나게 만들었던 지금까지의 이 부당한 맥락들, 이 체제 자체가 문제다라고 해서 결국엔 1 공화국 체제가 무너지고 다음 공화국 체제 2 공화국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자, 시민혁명과 시민불복종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시민불복종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이란 뜻은 사상가마다 좀 다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보통은 시민불복종은 최후의 수단이에요. 더 이상 합법적인 수단이 효과가 없을 때. 아니, 여러분 합법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소원 제기할 수 있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하면요. 그 법의 효력이 없어져요. 아니면 국회의원이 법을 바꿀 수 있거든요. 기다릴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도저히 통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다. 또 하나, 비폭력적인 수단. 또 하나, 공동선, 공익을 추구한다는 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 공개성. 숨어서 혼자 몰래 하는 거 아니에요. 대놓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모두에게 알려야 되니까. 처벌 감수. 그 법을 어겨 가지고 내가 감옥을 가거나 벌금 맞아요. 감수하겠다. 나 감옥 가겠다. 법 체계 전체는 존중하지만 그 법만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법 체계를 존중한 차원에서 나 감옥 가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옥에 감으로써 호소력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범법 행위이므로 시민 불복종은 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정당한 조건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요. 법을 어기는 자, 음주운전 해 놓고서 "저 시민 불복종인데요." 아니죠. 그죠? 범법 행위가 올바르려면요. 정말 까다로운 조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한 명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있겠다. 자, 미국인이고요. 시민 불복종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었고요. 캡틴 존 브라운을 위한 청원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영미 문학계에서는 월든이라고 하는 에세이로도 유명하거든요. 이뭔 소리다. 이 사람 보기에 당시 미국인들이 너무 물질 문명에 찌들어 가지고 물질 없이 못 산다.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물질 문명에 찌들지 않고서도 살 수 있는 거 보여주겠다. 라고 해서 월든 호숫가에 가 가지고 오두막 짓고서 10 년인가 동안 호숫가 옆에서 그냥 자연인으로 살았어요. 요즘으로 치면 이제 '나는 자연이다.'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죠. 그죠? 살아 놓고 나서 그 내용을 쓴 것이 바로 월든이라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 즉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보기에 당시 미국은요.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뭐가 문제다. 첫 번째, 노예제도. 아무리 봐도 이 노예제도는요. 올바르지가 않아요. 부당해요. 하나가 더 있었네요. 멕시코 전쟁이다. 자, 동시에 그 미국은 동부의 13개 주를 시작했던 나라였잖아요. 나중에 그 나폴레옹으로부터 루이지애나를 사게 되고요. 먼 훗날에 러시아로부터 이제 그 알래스카를 사거든요. 이거 말고도 더 서쪽으로 갑니다. 서부 개척을 열심히 하면서 서쪽으로 미국인들이 막 몰려들거든요. 여기 이 초록색이 원래 누구 땅이었다? 스페인령 아메리카였네요. 무슨 말이다? 멕시코 말하는 것이에요. 자, 원래 이만큼이 멕시코였는데 즉 스페인어 쓰는 멕시코 사람들, 미국인들이 막 넘어갑니다. 옛날에 이렇게 막 이런 국경을 어떻게 다 점검하네 그죠? 넘어오면 못 막아요. "야 미군들 좀 못 넘어오게 너네들이 좀 막아 봐라." 못 하겠는데? 어떻게 되나요? 잔뜩 넘어와 가지고 미국인들이 많아지니까 이 땅들 우리 이제 멕시코 안 할 거야. 멕시코로부터 독립하겠다. 우리 독립국가야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이 그런 게 어딨어. 너네 멕시코인데 너네 맘대로 독립하는 거 말이 돼?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뭐랄까 경상도, 전라도가 갑자기 막 독립을 하는 거죠. 그죠? 이 인정할 수가 없죠? 인정할 수가 없어서 이제 못하게 막으려고 하니까 미국이 "야 쟤네들 우리 미국인이었는데 너네 막 함부로 그럴 거야? 우리 미국인을 보호해야겠다."라고 해 가지고 멕시코에게 전쟁을 터뜨려 가지고요. 결론은 뭐다? 결론은 미국이 이겼고요. 미국이 이만큼의 땅을 싹 다 가져가 버립니다. 여러분 아시는 오늘날의 텍사스, 캘리포니아 등등 여러분이 아시는 그 유명한 땅들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나중에 또 텍사스에서 또 이제 석유가 또 막 이죠. 자, 어쨌든 그런 식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멕시코 전쟁이었다. 여러분 그 GTA 5라고 하는 게임에 보시면요. 국경 수비대 그 사이드 미션이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요. 이 아저씨가 그 불법 이민자인 걸로 억울하게 당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주인공 트레버를 만나 가지고 이제 오히려 뭐 화를 냅니다. 왜냐? 본인도 억울하게 당했어. "난 불법 이민자가 아닌데 불법 이민자인 걸로 취급받아서 억울하게 당했어요." 자, 여기가 미국 땅이 되고 한참 뒤에 나중에 멕시코 불법 이민자들이 막 넘어가거든요. 합법적으로 인정받지 않은 불법 이민자들이 멕시코와 인접한, 자, 미국과 멕시코가 인접한 그 땅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트럼프가 이제 막 장벽을 세워야 된다 했던 그 배경도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 너도 멕시코에서 불법으로 넘어온 거지?" "아니에요. 나는." 자, 그 GTA 5라는 게임이 미국의 그 로스앤젤레스를 이제 배경으로 따고 있는 그런 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게임의 그 도시 이름이 로스 산토스예요. 로스앤젤레스란 이름 자체가 스페인어식 이름이에요. 아시겠어요? 샌디에고 다 스페인어식 이름입니다. 자, 어쨌든 마이 패밀리, 우리 가족은 200년 전부터 여기 살았던 거야. 즉 미국이 꿀꺽하기 전부터 여기 살았어. 내가 먼저 여기 원주민이었는데 나를 불법 이민자로 몰아넣는다고? 웃기지 마라. 라는 식으로 반박하는 장면, 이런 식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헨리 데이비 소로가 보기엔요, 이 멕시코 전쟁 부당합니다. 부정의한 전쟁이에요. 이거 땅 뺏어 먹으려고 하는 전쟁이에요. 아, 도저히 옳지가 않습니다. 전쟁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해요. 세금 더 내라. 전쟁세, 인두세 내라. 안 낸다. 거부합니다. 나 안 낼 거야. 대놓고 선언해요. 감옥에 갑니다. 자, 헨리 데이비 소로가 보기엔요, 법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정의에 대한 존경심, 양심이라는 것이에요. 자, 물론 법을 지켜야 되는 거 맞습니다만은 법보다 중요한 건 내가 볼 때 이것이 옳으냐 아니냐. 악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불복종해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악법이 있을 때, 명백한 부정의가 있을 때, 아, 숨어 가지고 어떻게든 참아보자, 견뎌보자, 어떻게든 지나가겠지. 아니요. 적극적으로 어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것이에요. 국가도 부정의하고 나쁜 짓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나쁜 짓에 가담해야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주시민의 유일한 책무는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심에 근거하여 불의한 법과 정책에 불복종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는 하수인이 되라고 요구한다면 분명히 말하건대 그 법을 어겨라. 사람 하나라도 부당하게 가두는 정부 밑에서 의로운 사람이 진정 있을 곳은 감옥이다. 난 차라리 감옥 가겠다. 그게 맘 편하다. 내 양심은 부정의한 짓 하면서 편하게 있는 것보다 올바른 일을 하면서 감옥 가는 것이 낫다는 것이에요. 정의롭지 못한 법이 있다면 법을 준수하고만 있을 것인가? 혹은 이것을 애써 개정할 것인가? 개정될 때까지 법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즉시 법을 무시할 것인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지금과 같은 정부 아래에서는 법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만약 저항한다면 개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은 정부의 잘못이다. 정부가 개혁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헨리 데이비 소로 같은 경우에는요, 적극적인 방식으로 저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요, 폭력적인 수단을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헨리 데이비스로 본인이 폭력적으로 뭔가를 했다는 건 아닌데, 우리 그 캡틴 존 브라운을 위한 청원이라는 그 글을 쓰게 되거든요. 이 존 브라운이 누구다? 자, 노예제 폐지론자였는데요. 미국이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이 존 브라운이 보기엔요, 노예제도는 너무 부당하다. 노예제도 없애야 된다. 근데 노예제도를 없애기 위한 평화적인 방법이 도저히 효과가 없으니까 안 되겠다. 폭력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노예제도를 없애야 한다. 피해 칸자스 사태, 블랙잭 전투, 오사와 토미 전투, 자, 노예제를 옹호했던 그런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었습니다. 하퍼츠베리 연방군 조병창을 습격, 즉 무기를 탈취하기 위해서 폭력적인 방법을 썼어요. 무기고를 탈취해서 무기를 손에 넣으면 흑인들이여 무기를 줄 테니까 일어나라.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붙잡혀서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헨리 데이비 소로가 보기엔요, 폭력적인 방법을 쓴 건 맞지만은 어쨌든 그의 취지는 양심에 근거한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자, 간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 불복종의 역사에서 우리 헨리 데이비 소로만큼이나
간디가 또 아주 중요하거든요. 간디. 어느 나라 사람이었죠? 인도 사람이네요. 마하트마 간디라고 불리는 이 사람, 위대한 영혼이라는 이제 별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인도가. 그래서 또 다른 영국과 관련이 있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인종차별 등등을 겪게 됩니다. 야, 이거 인도인으로서 인도란 나라 자체가 독립국으로서 제대로 서지 못하니까 이게 인도인들이 차별받고 사는 것이구나. 인도 독립운동을 전개하면서 영국의 통치와 영국의 공장제 제품에 대한 보이콧을 하는 등등. 이제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영국의 전통 수공업 물레인 차르카 이거거든요. 차르카를 돌리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영국의 공장제 제품에 속박되지 말자라는 그런 모습을 그런 정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실천적인 면모가 있었네요. 자, 간디의 활동은 정말 다양하지만은 그중에서 우리 주제에 걸맞는 소금법 행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에 영국이 소금법을 제정해요. 여러분, 소금은요, 인간의 생명 유지에 필수입니다. 소금 안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음식과 반찬에 소금이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죠. 그런데 영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소금법을 만들면서 우리 영국에 관련된 회사가 만든 소금만 비싸게 사라. 너네들 소금 만들지 마. 자체 생산 금지. 아니, 소금을 만들고 말고는 인도인들이 알아서 할 거지. 이걸 왜 법으로 막냐? 이거 부당한 영국이 착취하기 위해서 만든 법 아니냐? 부정의한 법에 대해서 항의하는 소금 행진 시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이끌고요, 바다로 가요. 바다로 가고 바다로 가는 과정에서 수천 명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결국 바다에 가서 소금을 만드는 퍼포먼스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영국에서 체포해버립니다. 감옥에 가는 것이죠. 투옥되는 것이죠. 간디, 부당한 법에 대한 불복종은 정당하다. 이때 간디가 강조하는 것은 뭐다? 아힘사, 비폭력, 불살생, 평화가 되겠습니다. 이 자이나교에서 온 용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인도가 힌두교적인 색채가 강한 그런 나라이긴 하지만은 자이나교 또한 이제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간디가 그쪽에 영향을 좀 받은 바가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뭐다? 헨리 데이비 소로가 이제 그런 것들을 폭력적인 방식들을 배제하지 않은 것과는 달리 철저하게 아임사, 비폭력적이고 무저항적인 정신을 비폭력, 이제 비협조적인 정신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악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선에 협조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의무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나왔습니다. 이 시민 불복종론의 핵심 중에 한 명인 존 롤스가 되겠습니다. 존 롤스의 정의론에 보시면요. 시민 불복종 파트가 나오거든요. 크게 두 챕터. 양심적 거부까지 합치면 네 챕터가 나오는데 다섯 챕터라고 봐야 되나? 자, 어쨌든 자, 역시 당시 미국 사회를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셔야지 좀 더 편할 것이에요. 자, 누누이 말하지만은 1800년대, 1850년대, 60년대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선언과 이후에 이제 법률적인 조치들에 의해서 북부든 남부든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흑인 노예 제도는 폐지됩니다마는 흑백 인종차별적인 조치가 사라지진 않았어요. 심지어 흑인과 백인을 분리하는 정책들과 법률들이 있었고요. 흑인용 버스 좌석, 백인용 버스 좌석, 흑인용 음수대, 백인용 음수대, 흑인용 화장실, 백인용 화장실, 초등학교도 분리, 뭐 다 분리예요. 심지어 그런 것이 연방 법원에서 합법이다. 분리하는 것이 차별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논리로 옹호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라베마주, 자, 이제 미국의 남부의 엘라베마주가 또 이제 또 그런 노예제도가 있었던 그런 주 아니겠습니까? 엘라베마, 조지아, 버지니아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죠. 엘라베마주의 몽고메리시에 로자 파크스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버스 탔어요. 흑인용과 백인용이 있습니다. 당연히 흑인용이 좀 구석에 있겠죠. 흑인용 좌석까지 가지 않고 백인용 좌석에 앉았습니다. 왜? 피곤하니까 그냥 앉았어요. 어떻게 됐죠? 법을 어겼으니까 체포당합니다. 이게 뭐다? 아니, 인종 분리좌석에 앉았다라고 해서 체포를 시켜? 이런 부당한 게 어딨어? 인종 분리좌석에 대한 불복종 운동이 등장하는 것이고요. Sit in movement. 흑인 인종 분리좌석에 난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앉겠다. 앉기식으로 불복종 운동하는 것입니다. 자, 당시에 분리해서 앉으라는 게 법이었어요.
그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1950년대, 60년대에 흑인 민권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는데요. Give us American rights. 우리에게도 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세요. Go home, 니그로. 야, 니네 집으로 가라, 깜동아. 이 뭔 소리예요? 니네 아프리카로 가라. 자, 엄밀히 말해서 이 사람들, 이 흑인인데,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이에요. 조상이 아프리카 어딘데요? 몰라요. 뭐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괜히 이제 이런 피켓 했다가 이제 역사 사진에 박제되어 버린 이 사람. 어쨌든 이런 식의 배경으로 해서 이제 존슨 대통령 시기에 이제 권리에 대한 기본 법률 이런 것들이 조인이 되기도 했었던 역사가 있었네요. 이때 중요한 인물로는요. 흑인 민권 운동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있었습니다. 조지아 출신이죠. 여러분 조지아 아시죠? 조지아? 그 우리 카카스 지역에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 말고 미국의 조지아 주가 있어요. 거기도 남부인데 그 노예 12년이라는 그 영화 보시면요. 솔로몬 노섭이 원래 뉴욕 쪽에 살았었는데 뉴욕에 근데 이제 납치당해 가지고 "저 뉴욕의 자유 흑인인데요."라고 말하는데 "아니야. 너는 조지아 주 출신 노예야."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채찍질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조지아가 이제 그런 노예 제도가 있었던 주였던 것이죠. 어쨌든 침리의 회 목사로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흑백 인종 차별 정책들은 문제가 있다. 이건 기독교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해 가지고 흑인 민권 운동을 전개하는데 어떤 식으로 시위 행진, 불매 운동, 시민 불복종, 비폭력 저항을 하게 됩니다. 이거 간디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인간은 정의롭지 않은 법에 복종하기를 거부할 도덕적 책임이 있다. 즉, 부당한 법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은 인간의 도덕적 책임이에요. 거부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인 책임을 유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마에서 몽고메리로 행진하는 등등 여러 가지 모습들을 자 불복종 행위들을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집회 시위에 대한 법률들을 일부러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틴 루더 킹 우리는 왜 기다릴 수 없는가? 표면상으로 정당하지만 실제 작용에서는 부당한 법도 있습니다. 저는 허가받지 않은 시위 행진에 참석한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자, 시위는 허가받아서 하는 건데 허가를 안 받았어요. 근데 시위를 했어요. 불복종한 거네요. 체포당했네요. 시위 행진을 허가상으로 규정한 법 자체는 부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일 이 법이 흑백 차별을 유지하고 미국 연방헌법 수정조항 제1조의 평화적인 집회와 항의할 권리를 제한하기 위하여 이용된다면 그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부당한 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솔직하고 겸허한 태도를 가져야 하며 어떤 벌도 달갑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처벌 감수를 말하는 거죠. 부당한 법을 어기면서 처벌받는 거 받아들이겠다. 한번 처벌해봐라. 양심적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법률을 위반하되 지역사회 양심의 그 법률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서 징역형도 불사하는 사람이야말로 법을 지극히 존중한 사람입니다. 자, 아무렇게나 마구 법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질서 있고 이성적인 방식으로 어기기 때문에 정의를 위해서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법 체계를 존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유명한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이 나오는 것이죠. 그 이 연설 전문을 여러분이 꼭 보셨으면 좋겠는 게 이 앞부분에 그 조지아의 그런 막 붉은 언덕과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참 감동적인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일부만 제가 인용해 왔는데 자 I have a dream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언젠간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솟아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지금은 피부색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법률은 부당하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의 배경들을 가지고서 존 롤스란 학자가 정리해서 시민 불복종에 대한 내용을 본인의 책 정의론에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존 롤스가 보기에 시민 불복종은 뭐다? 자, 법이나 정부 정책의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자,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긴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 자, 부당한 법이 있어요.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습니다. 아, 잘못됐으니까 참아야겠다. 가 아니고요.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바꾸기 위해서 공공적, 대놓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양심에 근거하지만 법을 어기는
그러나 정치적 행위다. 시민 불복종은 흔히 법이자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을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긴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공동사회의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고 뭘 위해서 하는 거다? 정의를 위해서. 우리의 신중한 견지에서 볼 때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들 간에 사회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고 있음을 선언하게 된다. 대놓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민 불복종이 여러분 법을 어긴다고 해서 다 시민 불복종 아니죠. 이러한 기본 조건들이 있어야지 '시민 불복종 행위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성립 요건 첫 번째, 정치적 행위다. 즉 정치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에요. 개인의 도덕 문제, 개인의 종교 원칙이 아닙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불복종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에 대한 불복종 아니에요. 국가의 정부 정책에 대해서 불복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개적인 행위다. 대놓고 해야 되겠죠? 새벽 실시에 몰래 해 볼까? 뚱이가 햄버거 게살버거 몰래 먹는 바로 그 시간에 해 볼까? 아니요. 대놓고 해야 돼. 왜? 그 법이나 정책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수의 시민들에게 그 법의 부당성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그러려면요. 대놓고 해야 됩니다. 비밀 결사 활동이 있었거든요. 자, 미국에서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라고 해 가지고 지하철도라는 그런 저항 운동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흑인 노예 제도가 부정의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몰래 밤에 흑인 노예들을 데리고 와서 북부의 자유주나 캐나다로 몰래 탈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철도라는 별명이 붙은 것이네요. 자, 이것은 비밀 결사 활동이기 때문에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안 들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론 정의를 위해서 한 거지만은 비밀 결사이기 때문에 시민 불복종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비폭력. 폭력은 청원의 양식으로서 시민 불복종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비폭력적인 방법을 써야 된다. 마지막, 처벌 감수. 자, fidelity to law라고 해가지고요. 법에 대한 충실성입니다. 즉, 시민 불복종은 부정의한 그 법, 그 정책을 어기려고 하는 것이지 법 체계 전체, 형법 체계 자체는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을 어겨서 처벌받는다는 원칙 자체는 내가 지키겠다 이것이에요. 내가 감옥 간다 이거예요. 오히려 정의를 위해서 활동한 사람이 감옥에 갔다? 시민에게 호소하는 효과가 큰 것입니다. 시민 불복종은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불복종을 나타낸다. 법에 대한 충실성은 그 행위의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인 성격과 그 행위의 법적인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에 의해 표현된다. 주의사항, 시민 불복종은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행해지는 것이에요. nearly just society. 자, 억지로 질서 정연하지만 정의에 대한 다소 심각한 위반도 일어나는 그런 사회. 자, 정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 안 일어나면요. 굳이 법을 어길 이유가 없죠. 여러분, 완벽하게 정의로운 사회에서는요. 시민 불복종을 할 일 자체가 없겠죠. 개인에 대한 권리 침해가 안 일어나잖아요. 뭐하러 불복종하나요? 일어날 건덕지가 없어요. 반면에 완전히 부정의한 사회에서는요. 이건 지금 시민 불복종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자체를 싹 바꿔야 돼요. 오히려 그때는 시민 혁명이 필요한 것이죠. 시민 불복종은 그 법만, 그 정책만 문제지 나머지 대부분의 법과 정책은 문제 없어요. 그래서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행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민혁명과는 다르다. 이건 아까도 설명했던 거죠. 국가 자체를 바꾸는 전복시키는 것과는 다르다. 국가 자체를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라 왜냐? 거의 정의로우니까 대부분 괜찮으니까 그 법, 그 정책만 바꾸겠다는 항의이기 때문에. 자, 또 하나 이건 굉장히 특이한 부분인데 반드시 그 법만 어겨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시민 불복종은요. 부정의한 법이나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그 법이나 그 정책을 직접 어길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이라 할지라도 어기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반역죄에 대한 부당한 법률. 자, 반역죄. 국가 자체를 부당하게 무너뜨리려는 시도인 거죠. 분명히 처벌해야 되는데 반역죄를 처벌하는 법률이 너무 과도한 처벌을 요구해요. 이때 반역죄에 대한 처벌을 부당하게 하네? 그럼 반역죄를 저질러야겠네?
국가를 전복시켜 볼까? 아니라는 것이죠. 반역죄를 저지르자는 뜻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국제 문제, 국가 간의 조약의 문제, 국가 간의 전쟁의 문제, 국가 간의 어떤 뭐 이제 정부 정책의 문제, 뭐 관세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범죄인 인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국제 문제 같은 경우에 그 국제 정부 정책을 직접 불복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다른 나라에 대해 관세를 부당하게 많이 매겼대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다른 법을 대신 어김으로써 뭐 대체로 이제 뭐 세금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은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다른 법으로 다른 방식으로 우회해서 시민 불복종을 전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정당화 조건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 법을 어겼고요. 시민 불복종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모든 시민 불복종이 정당한 것은 아니다. 지금 소개해 드릴 A, B, C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지 정당한 시민 불복종이 되는 것이에요. 시민 불복종 행위. 내가 그 법을 왜 어기는 거죠? 기분 나빠서? 아니요. 내 욕구 때문에? 아니요. 나의 이익 때문에? 아니요. 공공의 정의감에 따라서 봤을 때 부정의하기 때문에, 즉 공공의 정의감이란 건 무엇이냐? 나 혼자만의 욕구, 나 혼자만의 취향이 아니라 공적인 정의감에 위배된다. 즉 우리 모두의 정의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것이에요. 정의의 원칙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 있을 때, 즉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실수로 아닙니다. 그 법이나 정부 정책 자체가 정의의 원칙을 심히 위배해야 돼요. 자, 우리가 시민 불복종을 공동체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적 행위로 본다면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그것을 구체적이고 분명한 부정의의 사례나 다른 부정의를 제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에 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민 불복종을 정의의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대한 심한 위반이나 제2원칙의 두 번째 부분인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대한 현저한 위배에 국한시킬 것을 내세운 데는 나름의 근거가 존재한다. 즉, 무슨 말이다? 롤스의 정의의 원칙은요, 이걸 계속 복습하는 거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제1의 원칙. 모든 인간은 불평등할 수가 있다. 제2의 원칙. 1 원칙은 뭐죠? 평등한 자유의 원칙. 즉, 모든 인간은 똑같이 인권, 존엄성, 즉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political liberalism.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이나 정부 정책이 인간의 인권과 존엄과 자유를 심히 침해한다? 그 법은 문제가 있다. 그 법은 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사회 경제적 불평등, 즉 불평등 가능한데 그중에 가능하게 해 주는 조건이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었잖아요. 이 둘 중에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했을 때 시민 불복종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대학교 입학인데 자 서울대 입학입니다. 했는데 입학 조건에서 제외시켜 버리는 것이에요. 왜? 넌 흑인이니까. 너는 뭐 강원도 출신이니까.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기회균등의 원칙을 심히 침해해 버렸네요. 뭐 아니면 이런 거 봅시다. 자, 대통령 출마자는 이제부터 여성 금지, 남자만 출마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죠. 그러면 그 법은 시민 불복종의 발생을 유발할 만한 정당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차등의 원칙은 얘기 안 하네요. 자, 보도록 할 것인데, 자, 일단 이것도 봅시다. 현존 체제를 받아들여야 할 우리의 의무와 책무를 때로는 어길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한 요구 사항들은 정당성의 원칙에 따르는데, 이 원칙에 따르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어떤 상황에서는 불복종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불복종의 정당화 여부는 법과 제도가 부정의한 정도에 달려 있다. 얼마나 부정의하냐?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오직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만 기초할 수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 대신 우리는 정치적인 질서의 바탕에 깔린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에 따르게 된다. 이러한 정의관의 기본 원칙을 오래도록 끈질기고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것, 특히 기본적인 평등한 자유의 침해는 굴종이 아니면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제1의 원칙 혹은 제2 원칙 중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인데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대한 위반은 보다 적합한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된다. 쉽게 말해서 인권 침해하고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그런 법들은 불복종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원칙은 입법 체제에 있어서 평등한 시민권이 갖는 공통된 지위를 규정하며 정치 질서의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그것이 충분히 지켜질 때 다른 부정의는 지속적이고 심각한 것일 수는 있어도 처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근데 왜 차등의 원칙은 제외하는 것일까요? 왜냐면요. 자, 그 법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 인권을 침해하나 안 하나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법이 공정한 기회 균등을 침해하나 안 하나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등의 원칙을 침해했냐 안 했냐 이건 좀 애매해요. 왜냐면요. 차등의 원칙은 자, 타고난 게 다르죠, 사람들마다. 많이 타고난 사람이 많이 가져가죠? 최소 수혜자, the least advantaged, 가장 유리한 걸 덜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요, 불리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일정 부분 보정해 주자는 것이지요. 이게 차등의 원칙인데, 도대체 얼만큼 보장해 주는 것이, 얼만큼 재분배하는 것이 적절한 차등의 원칙에 해당되느냐? 이거 수치화해서 따지기 어렵습니다. 왜냐? 사회적인 조건이, 경제적인 조건이 사회마다,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여야지 정말 부당한 침해인 것이야 기준이 애매해요. 그래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민 불복종은 개인의 욕구나 그런 거 아닙니다. 개인의 신념 아니에요. 공공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심적 거부와는 다릅니다. 자, 헨리 데이비 소로 같은 경우에는요. 양심에 의한 시민 불복종이나 정의관에 의한 시민 불복종이나 특별히 구분되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런데 롤즈의 입장에서는요. 개인의 양심과 공공의 정의관은 달라요. 왜? 공공의 정의관은 사람들이 사회 계약을 통해서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장막을 쓰고서 반성적 평형에 근거하여 최소 극대화 원리에 따라서 똑같이 도출한 거잖아요. 절차적 정의, 공정으로서의 정의. 그런데 양심적 거부는요. 그 법을 왜 어긴다? 내 양심 때문에, 내 신념 때문에. 대표적으로 종교적인 신념이 있겠는데요. 여러분 양심적 병역 거부자 아시나요? 자, 어떤 특정한 종교적인 입장이나 특정한 그 평화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중엔요. 군대에 가서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는 '난 그런 기술을 배울 수가 없다. 난 총 잡을 수가 없다. 나는 군대 안 가겠다. 나의 평화주의적인 신념, 나의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나는 군대 안 간다.'라고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죠. 이게 양심적인 병역 거부인데 우리나라에서 인제 그동안 처벌을 위주로 해왔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그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무조건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옳지 않고 "군대 가는 거 대신에 대체 복무 방안을 마련해라."라고 해 가지고 오늘날엔요 대체 복무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 안 가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신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엄격한 이제 그 절차 그리고 그 양심적 병역 거부의 대체 복무 기간이 군 복무 기간보다 훨씬 더 길어요. 그래 가지고 악용하진 않겠대요. 그죠? 어쨌든 개인의 양심과 개인의 신념과 개인의 종교적인 가치관에 호소하는 것과 공동의 정의관에 호소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조건만 갖춘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두 번째, 최후의 대책이어야 한다. 당연하죠. 아니, 합법적으로 바꿀 수 있으면요. 합법적으로 바꿔야죠. 냅다 먼저 냅다 이거 부정의하니까 바로 불복종, 바로 법을 어겨.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대책. 자, 세 번째, 그와 적절하게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수의 소수자도 정당화된다. 예를 들어서 흑백 인종차별 법률이 있어요. 아, 이것이 부당한 법이구나. 판단이 됐죠? 그러면 아시아인을 차별하든지 멕시코인을 차별하든지 이런 식의 부당한 다른 인종차별 법률도 불복종 대상이 될 수가 있겠네요. 사실상 시민 불복종 그리고 양심적 거부는 비록 그 정의로 봐서 불법적인 것이긴 하나 입헌 체제를 안정시키는 방도이다. 자유로운 정규 선거 및 반드시 성문법이 아니더라도 헌법을 해석할 권한을 가진 독립적인 사법부와 더불어 적절한 제한 조건과 건실한 판단을 통해서 이용되는 시민 불복종은 정의로운 제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법을 어기는 건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의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의 부정의에 대한 한검으로써 정의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것을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당한 시민 불복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성향은 질서 정연한 사회나 혹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 속에 안정을 가져다 준다. 오히려 부당한 법에 대한 불복종 행위가 사회를 정의롭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이제 마치 그 김이 이제 막 가열하고 막 냄비를 가열하는데 김이 빠지지 않고서 이제 가만히 억누르고만 있으면요 터지잖아요. 김이 쭉쭉 빠질 수 있도록 이제 완충작용을 해주는 것이 바로 시민 불복종의 역할이다. 최후의 법정은 사법부도 행정부도 아닌 전체로서의 유권자이다. 시민 불복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독특한 방식으로 그러한 집단에 호소하는 것이다. 시민들이 정의관에 있어 조건들이 존중되는 한 무정부 상태에 대한 위험은 없다. 왜? 법에 대한 충실성 때문에 처벌 감수하죠. 기본적인 정치적 자유가 유지되는 사람들이 이러한 합의에 이를 수 있고 제한을 준수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적인 정치 속에 내포되어 있는 가정이다. 심오한 과학적인 논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듯이 분열된 투쟁의 위험을 온전히 피할 길은 없다. 그러나 만일 정당한 시민 불복종이 시민의 화합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일 경우 그 책임은 항거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반대가 정당화되게끔 권위와 권력을 남용한 사람들에게 있다. 왜냐하면 명백히 부정의한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강제 기구를 이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사람들이 정당한 과정을 통해 항거하는 권리를 갖게 되는 일종의 비합법적인 힘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부정의한 제도를 유지하려고 무리수 두는 것 자체가 시민 불복종을 유발하는 거라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존 롤스의 시민 불복종론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피터 싱어의 시민 불복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내용은요. 주로 이제 그 헨리 데이비 소로 얘기가 좀 나오고 존 롤스랑 이제 피터 싱어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자, 피터 싱어, 자, 또 나왔네요. 피터 싱어는 공리주의자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는요. 실천윤리학이라는 책에서요. 몇 가지 사례들을 제시합니다. 우리 국가에 대한 불복종 사례가 있더라. 몇 가지 한번 보자. 첫 번째, 쉰들러. 독일의 기업가였던 쉰들러. 나치 시기에 전쟁 중에 불법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1200여 명의 유대인들을 해외로 보내버립니다. 그대로 냅뒀으면 유대인들 가스실에서 죽었잖아요. 그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수단을 써서 유대인들을 탈출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영화 쉰들러 리스트란 영화로도 나왔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불법적이지만 뭔가 이유가 있었네요. 두 번째, 동물해방전선 애니멀 리버레이션 프론트. 자, 1984년 거너렐리가 책임지는 펜실베니아 대학의 두뇌 손상 실험실에서 이 실험실에 동물해방전선이란 그 이런 운동가들이 몰래 불법적으로 침입했어요. 이거 불법 침입이네요. 법을 어겼네요. 실험 영상을 입수하여 대중에게 공개했고 몰래 빼돌 이거 절도 아닙니까 이거? 정부 차원에서 해당 실험의 중지를 명령하도록 이끌어내었다. 그 실험에 쓰였던 이런 비글들도 몰래 이제 빼오고 막 그런 식의 일들을 했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법을 어겼습니다. 이거 정당한 불법적 행위인가? 이거 시민 불복종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가? 세 번째, 구조작전 단체의 지지자 앤드류스. 자, 플로리다의 한 임신 중절 전문 병원. 자, 낙태를 전문적으로 한 병원에 들어가 가지고 임신 중절 기구를 파괴해 버렸네요. 그의 행동은 죽을 자리로 끌려간 사람을 먼저 건져내고 죽음에 말려든 사람을 구하라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이제 사용했다. 이제 그거 이 신념에 따라서 한 것이다. 어쨌든 불법적으로 재산을 파괴했습니다. 이거 옳은 것이냐? 그다음 브라운 호주의 태즈메니아 남서부 프랭클린 강을 가로지르는 댐이 건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댐 건설하면 야생 지역 서식지 파괴된다. 이거 안 된다. 태즈메니아 야생협회를 설립하고 댐 용제 진입로를 막았습니다. 비폭력적으로 체포된 등의 일을 겪었지만 결과적으로 댐 건설을 막게끔 했다. 자, 불복종 행위의 종류는 많은데 이것들이 전부 다 시민 불복종으로 올바르게 인정받느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부터 피터 싱어가 얘기하는 기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리주의다. 그는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시민 불복종을 할지 말지도 사회적 유용성,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맞냐 안 맞냐 이걸 보자는 것이에요. 일단 첫 번째는
그 법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부합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 법에 복종할지 불복종할지는 그 법의 유용성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안 하는 것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복종 안 하는 것이지요. 그 결과주의적 장단점을 고려해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복종 행위의 성공 가능성을 고려해야 돼요. 물론 존 롤스의 시민 불복종 행위도요. 성공 가능성을 고려해 가지고 비폭력적으로 하고 처벌을 감수하고 공개적으로 하고 뭐 이런 게 있었죠. 피터 싱어는요. 공리주의적 계산에 따라서 성공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여러 방식으로 불복종 행위, 법을 어길 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뭐다? 가장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어겨야 되는 것이에요. 추가해서 공리주의자이면서도 쾌고 감수 능력에 따라서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실천하자. 자, 이거 뭐죠? 종차별주의 반대였죠. 즉, 인간이 아니라고 해서 동물이라고 해서 함부로 차별하지 마라. 소도 돼지도 닭도 개도 원숭이도 인간처럼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데 왜 다르게 대우하냐? 즉, 소, 돼지, 닭 등등 동물들에게 부당하게 고통을 주는 법은 그런 정책은 그런 제도는 부당하다. 어길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동물 해방 전선이 했던 행위는요. 피터 싱어가 보기엔요. 옹호받을 수 있어요. 왜? 동물들에 대한 동물 실험, 굳이 하지 말아도 될 그런 실험을 함으로써 동물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고 있어요. 이거로부터 동물들을 구해주는 거였네요. 정당화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심을 함에 있어 우리는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우리의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심각한 감소 가능성을 저울질해 봐야 된다. 공리주의답죠. 우리는 또 우리의 행위가 목표 달성에 실패하여 반작용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다른 수단으로 성공할 가능성을 감소시킬 가능성도 고려해 봐야 된다. 자, 불복종도 여러 방법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괜히 무리수 둬가지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방식을 막 써요. 괜히 사람들이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방법을 써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이 막 반발을 해. 목표 달성에 실패했네요. 그런 방식은 쓰지 말고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그런 방법을 써야 된다. 수결의 원칙을 존중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수에 대해 맹목적으로 복종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그것에 불복종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 수결의 원칙에 따라 정해진 법률은 지킬만 해요. 근데 아닌 경우도 있다. 그것이 아닌지 아닌 것이 아닌지는 최대 다수 최대 행복에 따라서 판단해 보면 되는 것이에요. 플러스 쾌고 감소 능력과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자, 그래서 시민 불복종은요. 일반적으로 무저항, 비폭력, 처벌 감수, 법에 대한 존중, 우리 간디라든지 마틴 루터 킹 했던 그런 거 있죠? 이제 그런 거 가져가는 겁니다. 왜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도움이 되니까. 이것 자체가 옳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법의 힘에 저항하지 않음으로써 무저항, 비폭력적으로 행위함으로써 비폭력, 그들의 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받아들임으로써 처벌 감수, 시민 불복종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항의의 진지성과 법의 통치 및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들에 대한 자신의 존중을 명백히 한다. 나는 우리나라의 법을 존중해요. 나는 우리의 헌법을 존중해요. 우리나라의 정의로운 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걸 어기는 것이에요. 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공리주의자답게 앞에서 얘기한 조건들을 무조건적으로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특히 폭력적인 방법에 대해서 무조건 비폭력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역시 뭐죠? 공리주의적으로 봤을 때 비폭력적으로 하는 것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부합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간 폭력적인 방법을 쓰더라도 그것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오히려 부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쓸 수도 있어요. 대신에 공리주의적으로 따져봤을 때 엄격하게 따져봐야겠죠? 왜냐? 폭력을 무분별하게 쓰는 것은 공리주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다 큰 폭력을 방지할 유일한 수단이 폭력일 때, 이거밖에 방법이 없을 때, 그것을 사용하기를 거부한 평화주의자들은 그들이 막지 못한
보다 큰 폭력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즉, 내가 작은 폭력으로 더 큰 폭력을 방지했다? 공리주의적으로 옳은 것이네요. 자, 봅시다. 그 폭력이 정당화되려면 우선 정말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즉, 보다 큰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인가? 이거 말고 방법이 없냐? 평화적인 방법이 있으면 웬만하면 평화적인 방법을 써야 돼요. 혹은 그것이 가장 신속한 수단인가? 이게 시간 끌다가 오히려 큰 위기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 실험 동물들 시간 끌면요. 실험방에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 폭력이 다음 폭력을 쉽게 유발하는가? 줄줄이 사탕으로 다음 폭력들을 유발한다? 그 폭력은 공리주의적으로 옹호하기 어려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다음 폭력의 대상이 지니고 있는 도덕적 가치는 어떠한가? 당연히 사람에 대한 폭력이냐, 동물에 대한 폭력이냐, 물건을 파괴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파괴력이 다른 것이에요. 당연히 사람에 대한 폭력일수록 더 어렵게 결정해야 되고요. 물건에 대한 폭력일수록, 즉 물건을 파괴하거나 불법 침입을 하거나 이런 것들, 동물 해방 전선이 했던 게 뭐였습니까? 불법적으로 몰래 침입해 가지고 물건 파괴하는 것이었네요. 그런 것들은 좀 옹호되기가 쉬울 수가 있다. 폭력은 감정 있는 존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재산에 대한 것이거나 일반 대중에 대한 무차별적인 것이 아니라 독재자에 대한 것이라도 정당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지 불가능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의 종류에 대한 차이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차이를 구별함으로써 우리는 특정한 종류의 폭력, 즉 테러리스트의 폭력을 실질적으로 절대적인 의미에서 비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일반적으로 폭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모두 싸잡아서 비난함으로써 모호해진다. 자, 폭력은 무조건 나빠요가 할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폭력과 물건에 대한 폭력을 구분하자는 것이에요. 우리 테러리스트 어떻습니까? 미국의 9.11 테러, 쌍둥이 빌딩에서 근무하던 회사원들 무차별적으로 그냥 비행기로 박아버렸네요. 몇천 명이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맞냐 이겁니까? 이게 맞아요? 자, 폭탄 테러, 식당에서 폭탄 테러 벌였어요. 이거 맞는가? 고민해 봐야겠네요. 사람에 대한 폭력과 사물에 대한 폭력은 다르다는 것이고요. 그 외에 폭력이 초래할 결과 공리주의적으로 따져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로널드 드워킨 보고서 마무리하도록 할 것인데요. 자, 두 장만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다야. 자, 드워킨 입장에서 보기엔요. 시민 불복종 뭐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 헌법에 따라서. 왜? 헌법은 모든 법들의 근본 원리니까. 국가의 모든 법들을 만드는 기초 토대가 바로 헌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 도덕의 근본이에요. 그러므로 헌법 정신에 반하는 법에 대해서는 시민이 저항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뭘 주장하나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법을 위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인권을 옹호하죠. 인권 침해하는 법을 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뭐 자유를 침해한다든지 이런 것들, 복지를 파괴한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법들을 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법률에 대해서 시민들이 저항할 수 있다. 시민 불복종의 동기나 상황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시민 불복종의 유형이 나누어진다. 먼저 양심 기반 시민 불복종이다. 정의롭지 못한 전쟁을 반대하거나 헨리 데이비스로 도망친 노예들을 노예 주인이나 관리 당국이 인도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와 같이 불복종 행위 자체가 도덕적 의무에 부합하는 경우이다. 도덕적인 그런 가치를 위해서 불복종하는 거죠. 다음으로 정의 기반 시민 불복종이다. 흑백 분리 식당에서 흑인이 백인의 좌석에 앉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정책에 저항하기 위한 것이고 베트남 전쟁 반대 시위를 하면서 국가의 전쟁에 반대해선 안 된다는 법을 어긴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이 부당하니까 이 베트남 전쟁 반대하겠다 이거예요. 야, 전쟁 반대하지 마. 라는 법을 어기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정책 기반 시민 불복종이다. 정책 자체가 비도덕적이거나 부정의한 것이 아니라 자국의 안보와 평화 유지에 위험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불복종을 하는 경우이다. 특정 국가가 핵무기를 이용하여 자국을 방어하는 것에 다른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 북한이 이제 핵을 만들려고 해요. 북한 입장에선요.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야. 주장하겠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 위험하다 이거죠.
그것은 오히려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 하지 마라. 라는 식으로 불복종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민 불복종의 여러 가지 배경과 형태 다뤄보았고요. 특히 헨리 데이빗 소로, 존 롤스, 피터 싱어가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들 차이의 차이를 보시고 특히 존 롤스는요. 그의 정의론에 나온 얘기들이 일관성 있게 전개되기 때문에 분배정의, 시민 불복종 내용들을 한 큐로 여러분 정리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특집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피터 싱어도 마찬가지로 공리주의적인 방식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때문에 이런 체계를 일관성 있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